예, 앞 시간에 이 스파이의 기원과 의미, 그리고 스파이 활동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여전히 이 스파이 활동, 첩보, 정보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께는 생소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그런 점에서 우선 일반적인 의미에서 정보란 뭔지부터 한번 보고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정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정보화 시대라고 이렇게 일컬기도 하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생물이면은 누구나 다 이런 본능적으로 정보 활동, 스파이 활동 이런 형태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자, 이 정보라는 말은 영어로 inform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information이라는 정보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사태에 관한 지식이라는 막연한 의미로 널리 우선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인간 사회에서는 이런 지식의 대다수가 어떤 형태로 그럼 나타나느냐? 바로 글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부호일 경우도 있고요. 빛, 불빛으로도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죠. 그 다음에 소리,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신호, 시그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게 언어, 음악, 동영상. 제가 여러분들께 이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또 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이런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기호나 상징을 통해서 표현되고 전달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자, 다만 이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현상은 인간 이외의 생물, 동물, 식물 이런 생물에서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무생물의 세계, 말하자면 매스미디어, 대중 전달 매체죠. 그 다음에 인터넷, 오늘날 가장 광범위하게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이 인터넷 등 기계의 세계에서도 이런 현상을 널리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인간은 이런 정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결국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 우선은 내부의 생체 신호, 자, 배고픈 거, 졸리운 거, 이런 것도 다 정보로 이렇게 전달되어서 오는 거죠. 또는 외부의 자연환경,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환경 속에서 춥고 덥고 눈 오고 비 오고 바람 불고 이런 자연환경, 그 다음에 사회환경.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환경으로부터 수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얻기 싫어도 얻게 되는 이런 수많은 정보를 얻으면서 그 과정에서 뭐가 축적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생산되는 모든 것들이 지식, 흔히 이제 인텔리전스라고 하죠. 이 지식이라는 형태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많은 정보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 추울 때는 옷을 입어야 된다, 따뜻하게 난방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알게 됩니다. 더울 때는 시원한 곳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지식이라는 형태로 축적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한 차원 높여서 정치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정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생활 주체, 인간이죠. 이 생활 주체와 외부의 객체, 인간 이외의 모든
외부의 객체 사이에 사정이나 정황에 관한 보고, 리포터라고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생활 주체인 개개 인간과 그 다음에 외부 객체 사이에서 이 생활 주체에게 전달되는 여러 가지 사정이나 정황이 보고라는 형태로 축적되어서 이게 이제 정보가 된다. 이게 이제 정치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는 정보의 정의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단순한 인간에 의해서, 즉 생활 주체에서만 이런 지식이 축적되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 의해서 이런 정보가 계속 축적이 되죠. 조그마한 칩 하나에 사실 그 수많은 정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USB 하나에 엄청난 정보들이 축적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축적된 정보들이 인터넷이라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그 다음에 고도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류가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산업사회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또 하나의 큰 변화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보라는 것이 이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고 축적되고 이렇게 해서 지식이라는 형태로 또 축적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이런 정보가 더 많이 축적되고 광범위하게 확산된다. 이렇게 해서 흔히 오늘날을 정보화 시대 이렇게 부르고 있다. 우선 이 정도로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쓰는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또 국가 차원에서 이 정보, 앞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 스파이라는 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국가가 존립하고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아주 중요한 역할, 중요한 형태의 활동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정보도 일반적인 그런 정보하고 동일한가, 그걸 한번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집중을 해서 들으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국가 차원, 특히 국가 차원에서 스파이 활동, 정보 활동을 하는 그 주체는 이 다음 시간에 다룰 이 정보기관이죠. 정보기관에서 사용하는 정보기관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습니까?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죠. 그런 정보기관에서 사용하는 정보라는 말은 영어로 앞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좀 특이하게도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information intelligence, 이런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인포메이션도 보통 정보라고 하고 인텔리전스는 흔히 오히려 지식이라는 말로도 많이 쓰이는데 이것도 우리가 정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이게 차이가 있다.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냐면은 일반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정보, 즉 인포메이션하고는 다르게 이 인텔리전스, 국가 차원에서 사용하는 이런 정보는 국가 안보 또는 국가 정책 등과 관련해서 비밀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식 또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어떤 국가가 존립하고 다른 상대 국가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더 부강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특장점이나 취약점이 있죠. 이건 바로 비밀입니다. 다른 나라가 알면은 그만큼 공략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피하는 대상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비밀로 유지하는 건데, 이런 비밀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런 지식이나 활동이 바로 정보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국가 안보나 국가 정책과 관련되어서 비밀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식을 얻는다는 것이고요. 국가 차원에서의 정보 활동이라는 말은 이런 비밀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식을 얻기 위한 활동을 바로 정보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일반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정보, 즉 인포메이션은
정보라는 말은 정보기관에서 말하는 정보, 즉 인텔리전스에 비해서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즉 그 인포메이션에는 자료, 데이터, 그 다음에 뉴스, 출처,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정보의 소스, 출처, 그 다음에 경우에 따르는 지식, 이때는 영어로는 knowledge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말할 때 하는 이 정보, 인텔리전스, 우리가 정보라고 번역해서 쓰는 인텔리전스, 이런 말의 의미를 다 포함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기관에서는 통상 이런 인포메이션을 첩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자료, 뉴스, 출처, 지식, 정보 이런 걸 다 합쳐서 첩보라고 이렇게 하고요. 즉 국가가 존립하는데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런 자료나 데이터 같은 이런 것이나 뉴스, 그 다음에 지식, 이런 것들을 일단은 모아진 상태를 첩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모여진 첩보를 바탕으로 자, 이게 분석 평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주변의 정보라는 것도 허위 정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가짜 허위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이런 쪽에서도 유언비어, 마타도어, 거짓말, 이런 허위 정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인간도, 각 개개인도 이런 허위 정보에 속아넘으면 큰 어떤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만약에 이런 허위 정보에 잘못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국가가 존립하는데 큰 위태로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정보가 정말 맞는 정보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이거를 정보의 순환 과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정보, 여기 보면 알곡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막 이렇게 혼재되어 있겠죠. 거기에서 알곡을 찾아내는, 국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을 정보의 순환 과정이라고 하고요. 수집해서 분석 평가하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타당성이 검증된 지식, 자,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볼 때 꼭 필요한, 국가가 존립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지식이다. 즉 인텔리전스다. 이게 바로 정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첩보는 아직 가공이 되지 않은, 평가되지 않은 이런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자료들, 지식들, 이런 거라면은 이 정보는 이 중에서 잘 골라낸 알곡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그것을 정보라고 지칭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편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주로 정보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얻죠. 그런데 언론의 정보라고 다 진실이고 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또 물론 이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언론은 사회적인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만 큰 책임이 없죠. 그런데 만약에 국가 차원에서 이 정보를 다루는 정보기관에서 잘못된 정보, 허위 정보, 아니면은 오히려 역정보, 이런 데 휘말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위험해집니다. 영상을 한번 잠깐 보면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영길 복권 소식과 관련해서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전한 기사가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VOA 방송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첫 문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한 당국이 처형됐다고 말을 했던 전직 북한군 장성이 살아서 다시 복권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BOA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외신들이 리영길의 복권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정보당국, 그러니까 국정원의
잘못된 정보 판단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AP통신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보기관의 또 다른 실책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도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가 우리 정보기관 정보력 부재의 국제적 망신 상황으로 번져버린 상황인데요. 우리의 주적으로 되어 있는, 게다가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에서 일어난 일, 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대포를 겨누고 극명하게 대치하고 있는 이런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보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보기관의 잘못된 정보 판단은 이렇게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지 말아야겠지만은 언론의 오보, 그러니까 잘못된 보도는 해당 언론사의 신뢰성에만 문제를 일으키지만은 이 같은 정보기관의 오보,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 판단은 국가의 신뢰성, 더 나아가서 국민의 안위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많은 이 인포메이션, 첩보들을 접할 수 있고, 또 뭐 이런 첩보들, 정보들이 이제 특히 언론사를 통한 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이제 첩보에 불과하고요.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실제로 이 첩보들, 이런 정보들이 타당성이 있는지 참인지 이런 거를 잘 분석 평가해서 국가 안보나 국가 정책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언론이 나름대로 열심히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다 보면은 오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언론의 오보는 단순히 그냥 언론사 망신당하는 걸로 끝나지만은 국가가 이런 정보를 잘못 분석 평가해서 그거를 사용하다가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례도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국가 차원에서의 이런 정보 분석 평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분석 평가된 것을 흔히 정보라고 하고, 그 이전에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을 때는 첩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쓴다는 점, 요거만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 정보기관에서 사용하는 이 인텔리전스, 이 정보라는 말 중에도 두 가지로 흔히 개념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정보, 하나는 국가정보,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정보라는 것은 이게 인텔리전스, 정보이기는 한데 이 정보를 무엇 때문에 활용하고, 또는 그 정보를 사용하는 그 주체가 개인인지 어떤 하나의 집단인지 정부의 한 어떤 부처, 통일부만 통일부, 외교부만 외교부, 국방부만 국방부, 이런 부처인지, 또는 경우에 따른 이게 정말로 국가 차원에서 사용하는 그런 정보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모두를 포괄하는 그런 것을 일반적인 정보라고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일반적인 정보는 역시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 중에서 국가정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런 일반적인 정보 중에서도 반드시 이거는 개인이나 집단이나 정부 일부 부처가 아니고요. 국가 차원에서 국가의 안보나 국가의 정책 등을 위해서 사용되고요. 그 사용자의 최고 핵심은 국가의 최고 정책 결정자가 이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국가정보다, 이렇게 별도로 분리시켜서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 최고 정책 결정자는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 원수인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이 어떤 판단은 국가에 엄청난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최고 정책 결정권자가 사용하는 정보를 바로 국가정보,
국가 차원에서 사용하는 정보다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또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일반적인 정보와 국가 정보를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또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일반적인 정보와 국가 정보를 분리시켜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한다는 점, 요거를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국가 정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뭘까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잠재적 적국, 현재 당장의 적국일 수도 있고요, 언젠간 우리가 위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적국의 전략적 기습을 피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조기경보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남침을 한다. 그런데 이 남침을 한다는 이런 정보를, 자, 오늘 새벽 6시에 남침이 시작되는데 오늘 새벽 7시에 이 정보를 전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혀 무의미하죠. 이미 뭐 남침에서 밀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정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그런 시간 내에 우리가 남침에 대비할 수 있는, 물론 뭐 평상시에도 대비를 하지만은 남침을 준비하는 남침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조기 경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정보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략적 기습이라는 것은 뭐를 말할까요? 이 전략적 기습이라는 것은 국가 안보에 충분한 정도의 위협을 줄 수 있는 이런 전술적 기업, 이거는 어느 정도는 위협이 된다. 충분한 위협. 뭐 이것도 굉장히 정도를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예를 들어서 미사일 이런 시험 발사를 한 번씩 뻥뻥 해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당장에 위협은 안 되지만은 충분한 위협거리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직접 남침을 해온다. 이거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전략적 기습입니다. 이런 국가정보의 조기경보 대상에는 잠재적 적국, 잠재적국의 전력, 전투력이죠. 그 다음에 전술, 전쟁을 하기 위한 전략 전술, 그 다음에 전쟁 계획, 전력의 구조, 이 육군이 얼마고 해군이 얼마고 잠수함을 몇 대 갖고 있고, 이런 전력의 구조라든지 군사 배치, 동부 전선에 얼마, 서부 전선에 얼마, 그 다음에 무기 체계, 핵무기를 어떻게 하고 탱크를 어떻게 활용하고 비행기를 어떻게 활용하는 이런 무기 체계 등과 같은 이런 군사적 동향이 우선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조기 경보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세계가 다극화되고 복잡 다기화되면서 국제 규모의 금융위기, 우리가 두 번을 겪었죠. IMF라는 이 외환 위기를 한번 겪었고요. 또 최근에 들어서 이명박 정부의 또 이 리먼 브라더 사태 같은 이런 또 금융위기를 또 한번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국제 규모의 금융위기도 봤을 때 엄청난 이 또 파급 영향을 불러일으키죠. 이런 국제 규모의 금융위기라든지 환경재난, 대규모 환경재난, 이런 것도 국가 존립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전염병, 바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이 지금 전 세계, 온 나라를 바로 들쑤셔 놓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 이런 테러리즘, 여러분들 이 학기 말에 제가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테러리즘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범죄 같은 것도 있습니다. 뭐 마약, 무기밀매, 이런 국제범죄 등이 다 포함되는 그런 게 바로 국가정보의 조기경보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런 국가정보 활동은 그러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크게 정보의 수집, 그 다음에 분석, 요게 있고요.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최고 정책 결정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로 만드는다고 했죠. 이런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첩은 앞에서 설명했던 바로 방패 역할입니다. 우리가 남의 나라, 상대방 잠재적 적국의 정보를 얻으려 하는 만큼 어떻겠습니까? 다른 나라, 우리의 상대적 적국도 바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보를 얻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죠. 이거를 어떻습니까? 막아야 되죠. 이게 바로 방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밀 공작,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정보의 수집이라는 것은 정보 활동의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이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정보를 생산하든지, 그 다음에 이런 방첩을 하든지, 방첩도 결국은 누가 우리를 창으로 찌르려고 하는지 이걸 알아야지 대응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비밀 공작, 비밀 공작도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에 맞춤형 공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정보 활동의 사실상 출발점이고요. 정보 활동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가장 핵심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학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룰 이런 스파이 활동 대부분이 정보 수집 활동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분석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것도 역시 정보 생산 과정의 한 부분이고요. 결국은 수집된 첩보로부터 이거를 어떻습니까? 의미 있는 사실,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이렇게 골라내서 결정적인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게 국가에 어떤 영향을 줄 위험성이 있는지, 뭐 별 무시해도 될 것 같은지, 이런 결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체계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과거 사례라든지 많은 경험을 쌓은 이런 분석 담당 요원들의 분석 과정을 거친다든지, 이런 검토 과정을 거치고요.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비교해 보고요. 이것을 토대로 어떻습니까? 이 정보가 어떻게 앞으로 작용할 건지, 그러면 이 정보가 가지고 오는 파급 역량은 어떻게 하는지, 이것까지 예측을 해서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래, 예측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강구하는 그런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 북한군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는구나. 이것만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죠. 이렇게 움직여서 이게 어떤 전망과 파급 역량을 가져올지를 예측해서 그에 따라서 대응책을 강구해서 우리가 빨리 이게 휴전선 부근에 집중적으로 병력을 배치해서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까지 다 정보의 분석 과정이다, 이렇게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방첩은 뭐 그야말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정보가 적에게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대국으로부터 이 국가 안보를 유지하고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여러 활동과 이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자, 방첩 활동을 하기 위해도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집, 분석하는 것까지 다 지칭을 해서 결국은 이 방패로 우리가 남의 정보를 알고 싶어 하듯이 다른 상대방도 나의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데, 결국은 그거를 막으려는 노력, 이게 방첩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와 관련된 정보도 수집하고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비밀 공작이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정보 활동이 수행하는 비밀 활동입니다. 이 비밀 공작은 반드시 정보기관만이 할 수 있고요. 정보기관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최고 결정권자,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결정을 받아서 하는 게 바로 이 비밀 공작입니다. 제가 교재의 내용에 이런 CIA와 같은 미국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 수행한 그런 비밀 공작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수록을 해놨는데요. 이건 결국은 통상 자국의 대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결국 자국의 대외 정책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그렇게 해서
그 나라의 국익에 안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이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자기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의 정치 사회 상황 또는 사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건 사실은 내정 간섭이죠. 아주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정치, 경제, 군사적 활동과 선전 활동, 프로파간다, 선전하는 거죠. 이런 선전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 비밀 공작입니다. 이거는 요 정도 선에서만 이해를 하시고요. 이 비밀 공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관심 있으신 분은 교재에 보면 제가 여러 개 사례를 모아놨는데 요걸 읽어보시면은 이런 게 비밀 공작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정보기관에서 정보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인적 구성원 중에서 핵심은 누구냐 하면 결국은 정보관입니다. 이 정보관이 정보기관에서 정보활동을 합니다. 우리나라 정보기관 같은 경우는 국가정보기관이 이제 국정원인데 이 국정원 직원들은 특정직 국가공무원을 신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에서 녹을 받아 먹으면서 이 정보활동에 종사를 하고 거기서 핵심적으로 이 정보활동을 하는 사람은 흔히 정보관, 경우에 따라서 뭐 기관은 정보요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공무원 신분을 지닌 정보활동을 하는 그런 요원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정보관을 인텔리전스 아피스라는 게 공무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IO 이렇게도 많이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정보관만 가지고 정보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기관의 정식 직원은 아니고 이 정보관들하고 계약관계를 맺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아니면 상대방의 국가에 들어가서 이런 좋은 정보를 가져오면은 내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겠다. 이렇게 계약관계를 맺고 대상 목표에 접근을 해서 첩보 수집이나 공작 활동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흔히 에이전트,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휴민터, 휴먼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휴민터 또는 이 사람들이 사실상 첩자, 첩보원, 공작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연락요원 이렇게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이 국가 공무원인 정보관이 이 비밀리에 이 비밀 정보를 빼내오는데 직접 예를 들어서 적대 국가에 가서 활동을 하다가 잡혀도 문제가 되지만은 우선 접근 자체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나라 사람 중에서 그 나라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뭐 돈이면 돈을 주고 사서 이 정보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해서 고용되어서 계약을 맺고 하는 사람들을 흔히 이제 에이전트 또는 첩자, 첩보원 이렇게 부르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정보관과 이 첩보원은 약간 차이가 있다. 뭐 경우에 따라서 많은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이 영화 007 시리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007 시리즈의 주인공인 제임스 본드 흔히 이제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세계의 여자 스파이인 마타리 뭐 이런 사람도 사실은 이 정보관 국가 공무원이 아니고 에이전트입니다. 이 에이전트 정보관에 의해서 고용되어서 직접 최첨단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에이전트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 또 바로 이 정보관과 에이전트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외에도 정보관과 구체적으로 계약관계, 뭐 돈을 주겠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계약관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어떤 정치적, 경제적 목적, 내가 이 정보기관에 좀 협조를 하면은 뭔가 내한테 덕이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목적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또는 정보기관이나 정보관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직접적 간접적 협조 요청을 받고 첩보 수집을 활동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작 활동에 협력하는 사람을 흔히 협조자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관 에이전트와는 또 다른 차원의 존재가 바로 이 협조자입니다. 자, 그러면 정보관 에이전트 협조자만 있느냐? 이 스파이의 세계, 뭐 인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정보기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 다에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이중 스파이도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볼까요? 지난달 전직 러시아 이중 스파이 부녀가 영국에서 독극물 공격을 당했었죠. 이후 러시아 대 서방 국가들로 나뉘어 거센 외교적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영국과 러시아가 스파이 전쟁의 시작은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데요. 황아람 기자입니다. Manners maketh man. 말쑥한 정장이 트레이드마크인 영국 비밀 스파이 조직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 킹스맨. 영화 속 장면은 현실에서도 공공연히 벌어집니다. 영국의 러시아 기밀을 넘겨주다 반역죄로 13년형을 선고받았던 세르게이 스크리팔. 지난 2010년 미국과 러시아의 스파이 맞교환으로 풀려났는데 지난달 4일 딸과 함께 노비촉 공격을 당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영국은 러시아의 소행으로 규정했고 Under the Vienna Convention, the United Kingdom will now expel 23 Russian diplomats who have been identified as undeclared intelligence officers. 러시아도 맞불을 놨습니다. Подытоживая, хотел бы еще раз заявить следующее. Россия не причастна к этому инциденту. Ультиматумы Лондона мы считаем ничтожными. 이중 스파이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지만 영국과 러시아의 스파이 전쟁은 악화일로입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의 치열한 첩보와 테러 전쟁의 역사는 냉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1978년 런던 시내 한복판에선 소련에게 눈엣 가시 같았던 작가 게오르기 마르코프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살해됐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던 행인의 우산에 찔렸는데 도구산이었던 겁니다. 지난 2006년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는 초소형 핵폭탄으로 불리는 폴로늄 210이 든 방사능차를 마신 뒤 3주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산 정권의 반기를 들고 지난 1983년 영국으로 망명한 올레그 고디에프스키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I wanted to fight against the anti-human, brutal communist regime, so I decided to work as an agent of the British Intelligence Service, playing with death every day. EU와 미국 등 서방 28개국은 영국을 지지하며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150여 명을 추방했습니다. 러시아도 미국 외교관 60명을 맞추방하고 미국 영사관을 폐쇄했습니다. 스파이 전쟁의 블랙홀에 빠져든 국제사회는 신냉전 시대를 맞이한 듯한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자, 뭐 이 이중 스파이라는 건요, 과거에도 있었고요, 현재도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이 스파이라는 게 특히 이제 비밀스러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도 숨길 수 있고 저쪽에도 숨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양쪽 다 이득을 얻는 이런 이중 스파이가 과거에나 현재나 여전히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원래 소속된 정보기관을 배신하고 다른 정보기관에 협조하는 사람, 이것도 사실은 이중 스파이면 특히 이런 경우는 디펙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상대국 정부의 핵심 있는 내부 첩자는 땅속에 파서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두더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해외에 파견하는 정보요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결국은 자기 나라의 어떤 그 국가안보, 그 다음에 국익수호 이런 목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정보를 취득을 해야 되겠죠. 이걸 흔히 이제 해외 정보라고 하는데요. 이 해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직접 해외에 정보 요원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이제 교통통신이 발달된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 정보원들을 해외에 파견해서까지 정보를 취득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직접 가서 그 목적에 맞는 정보를 취득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각국에서는 바로 그 정보기관 요원들을 직접 각 나라에 이렇게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요원들을 통상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정보관, 즉 인텔리전스 아피서라고 해서 IO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각 나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가 있습니까? 본연의 외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외교부 소속 외교관들이 나가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그 나라를 대표해서 상대국가 외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가 있죠. 자, 이런 외교관들하고는 달리 이 정보요원들은 해당국 정보기관, 우리나라 같으면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라서 외교 활동이 아닌 정보 수집 및 공작 활동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들 정보요원 중에도 두 가지로 이렇게 또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아예 표면적으로 외교관 신분을 지닌 채 나갑니다. 상대방 국가에 아예 공개적으로 통보를 하고 대신에 우리나라에 아니면 어떤 나라의 국가 공무원이 해당 국가에 나갈 때는 외교관 신분을 지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외교관 신분을 갖춰서 나갑니다. 이 외교관은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죠. 면책 특권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죄가 있어도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든지, 한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권을 가진 이런 신분을 가지고 아예 해당 국가에 들어가서 그 나라 정보기관하고 공식적으로 정보 협력을 하는, 뭐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을 그런 정보가 있으면 주고받고 뭐 이런 정보 협력을 하는 공식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백색요원이라고 해서 화이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해당국에서도 상대국에 있는 정보기관에서 나와 있는 정보요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다만 겉으로는 외교관 신분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도 궁극적으로는 스파이 활동을 하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감시가 심하겠죠. 그래서 직접적인 그런 스파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은밀한 목적을 띠고 스파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예 신분을 위장을 하고요. 뭐 회사원이라든지 뭐 아니면 언론사 특파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어떤 뭐 업체를 하나 차려서 거기서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신분을 위장하고 비밀리에 보내서 스파이 및 공작 활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비공직 가장이라고 해서 공직이 아닌 걸로 이렇게 이제 가장을 한 요원들이라 해서 흑색 요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흔히 블랙이라고 하죠. 이런 블랙 요원은 뭐 사실 이제 가족도 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 철저히 비밀에 숨겨진 그런 스파이 활동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아예 공식적으로 외교관 신분을 가지고 나간 백색 요원은 어떤 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있죠. 다만 이제 그럴 경우에는 앞에 그 영상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추방을 합니다. 흔히 이제 이거를 PNG라 그래서 외교관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는 대신에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 국익에 해가 된다. 이렇게 해서
추방을 시켜버리죠. 대신에 이 흑색요원은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한 외국 사람입니다. 외국 사람이 이 스파이를 활동을 하다 걸리면은 굉장히 죄가 크죠. 그래서 목숨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비밀리에 비밀 활동을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흑색 요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 첩자는 과연 어떤 유형이 있느냐, 어떻게 해서 첩자가 됐냐, 이걸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사실 이 정보관의 능력은 이 에이전트나 협조자, 즉 첩자를 얼마나 잘 확보하고 활용하느냐, 여기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든 아니면 본국에서 이 정보활동을 지휘를 하든 직접적으로 이 스파이 활동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첩자, 에이전트나 협조자를 활용해서 정보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첩자는 결국은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떻게 해서 되느냐, 이거를 미국에 망명했던 구소련의 유명한 스파이 레부장코는 첩자가 되는 4가지 유형을 분류를 한 뒤 그 앞 글자를 따서 이 마이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걸 하나하나 살펴보죠. 첫 번째는 결국은 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든 사실상 공산주의 이런 사회에서도 결국은 중요한 거는 돈이죠. 돈입니다. 돈 없이는 인간이 살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유혹에 빠져서 패가망신을 하기도 하고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또 돈을 갖고 잘 써서 크게 세상에 빛내기도 하고, 이게 이제 돈인데, 이 돈은 언제나 첩자가 되는 최대의 미끼라고 합니다. 내가 이 스파이를 해서 어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오면은 그에 따르는 상응하는 보상금을 주겠다. 많은 이 첩자들이 일단은 이런 계약 관계를 맺고 첩자가 되어서 스파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념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이념 역시 역사적으로 첩자가 되는 핵심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과거의 동서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이 자유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이렇게 2개의 이데올로기를 놓고 대립을 했죠. 그래서 어느 한쪽 이데올로기에 경도되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산 진영에 살면서 자본주의, 자유주의 이념에 경도된다든지, 그 다음에 민주 진영에 살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에 경도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스스로 첩자가 되어서 상대편에 해가 되는 이런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협과 같은 걸로 불리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것은 이 상대방의 약점을 비집고 들어가서 협박과 타협으로 첩자를 포섭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잘 캐치를 해서 네가 이런 스파이 활동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네 약점을 폭로를 해서 너를 큰 타격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자의식도 스파이 활동의 하나의 그 계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강한 자의식은 주로 지식인 계급이 이런 자의식이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자의식을 잘 조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네가 당신이 정말 잘한다, 이런 부분에서 잘하는데 더 잘하려면은 이런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부추길 경우에는 그 자의식이, 강한 자의식 때문에 이 스파이 활동에
이 발을 당게 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스파이 활동, 첩자 포섭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첩자가 되는 이런 유형들은 제가 교재에 몇 가지 사례를 들어놨는데 이걸 좀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훨씬 쉽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의 뉴스에 따르면은 지난번 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도 굉장히 부자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인데 KGB 첩자 역할을 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980년대 옛 소련 정보기관 KGB에 포섭돼 첩보 자산으로 활용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주장은 전직 KGB 요원을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한 미국 작가의 저서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영석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980년대 옛 소련 정보기관 KGB에 포섭돼 40년간 첩보 자산으로 활용됐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미국 언론인 겸 작가 크레이그 웅거가 최근 펴낸 저서 아메리칸 콤프로마트에서입니다. 전직 KGB 요원 등을 인터뷰해 기술한 책의 제목 콤프로마트는 약점이 될 만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1980년대 KGB 요원으로 워싱턴 DC에서 활동했다는 유리 슈베츠는 책에서 당시 미국에서 소련 타스 통신의 특파원으로 위장해 활동하며 트럼프 포섭에 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리 슈베츠에 따르면 트럼프가 KGB망에 처음 포착된 것은 1977년으로 체코 출신 모델 이바나 젠니코바와 첫 결혼을 했을 때입니다. KGB 요원은 트럼프 측과 사업 거래를 트면서 친분을 쌓기 시작했고 이후 트럼프와 미국 사회에 관해 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트럼프의 낮은 지적 능력과 강한 허영심, 사업가로 승승장구한 점에 주목한 KGB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배후 조종해 소련과 이후 러시아에 유리하게 활용해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뉴욕타임스 같은 신문에 미국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참여 등에 대한 비판적 의견 광고를 싣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드문 주장으로 KGB 요원들이 트럼프에게 하던 얘기였다고 합니다. KGB는 언젠가 트럼프 같은 인물이 미국 대통령이 돼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가 정말로 대통령이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책 저자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전직 요원은 저자의 취재원이 KGB 요원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들은 1980년대 말에 이미 러시아를 떠났고 트럼프의 러시아 접촉선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영섭입니다. 뭐 사실일지 아닐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스파이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스파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스파이 활동은 어떻게 하느냐? 결국 이 스파이 활동은 비밀리에 은밀하게 상대방이 숨기려는 것을 빼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스파이 활동을 위해서는 은폐, 숨어서 위변장, 몰라보게 이렇게 위변장, 그 다음에 남의 뒤를 따라다니는 은밀히 따라다니는 미행감시, 그 다음에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을 주고받는 비밀 연락, 경우에 따라서는 남의 말이나 남의 전화를 엿듣는 도감청, 또 이 정보 활동은 주로 암호를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게 되는데 이런 암호 통신을 하기도 하고 해독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 포로 같은 것을 잡아서 신문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협조자, 에이전트 이런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활용해야 되는 등 다양한 이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오랜 옛날의 스파이들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눈과 귀 그리고 기억력을 이용해서 정보 수집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 변장을 하기도 하고요. 미행 감시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 암호 통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게 암호 통신과 같은 기술 이런 거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시건장치를 해놓으면 잔물서를 따야 되고요.
아니면 또 어떤 공개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을 위조,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스파이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신분을 위조하는 이런 도구들도 점차 개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20세기 들어서 이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죠. 그러면서 이 유무선 통신, 뭐 오늘날은 이 스마트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과거에는 또 이런 유선통신, 무선통신이 굉장히 발달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녹음을 하기도 하고요, 영상 촬영을 하는 이런 기기들도 동원됩니다. 뭐 더 범위가 크게는 비행기, 항공을 통해서 감시를 하기도 하고요, 위성을 통해서 감시를 하기도 합니다. 인공위성을 지금 스파이 위성을 띄워놓고 특히 강대국들은 이 세계를 감시를 하고 있죠. 이런 위성 감시 장비 등 다양한 수단들이 이 스파이 활동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스파이가 입수한 이 정보 내지는 첩보를 일단은 자기만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본부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에 이게 이제 들켜버리거나 탄로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통신수단이 발전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편이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봉화를 올린다거나 뭐 비둘기를 날린다거나 이렇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편인데, 그렇게 인편을 통해 가다가도 걸리거나 적에게 발각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위험이 생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장을 하거나 은폐하는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걸 흔히 스테가노그라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이 그걸 갖고 가는데 어떤 형태로든 간에 숨겨야 되죠. 뭐 그런 사례로 보면 약 2500년 전에 그리스가 페르시아와 전쟁을 벌이는 동안에 이 정보 내지는 첩보를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중간에 잡히는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밀사에 머리카락을 몽땅 밀어버린답니다. 그리고 그 맨머리에다가 비밀 메시지를 예를 들어서 뭐 진한 펜으로나 이렇게 이제 쓰죠. 쓴 다음에 이제 이 밀사가 머리를 다시 기릅니다. 물론 머리를 감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어느 정도 머리가 자라고 나서 가면은 중간에 밀사가 잡히더라도 몸을 아무리 수색해도 어떤 비밀 메시지가 없죠. 없고 결국은 목적지에 이 밀사가 도달을 해서 머리를 다시 몽땅 밀어버리면은 이 비밀 메시지를 나타나는 이런 형태가 바로 스테가노그라피라고 하는 이런 위장 은폐 방법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방법이 동원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 이제 암호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복잡한 암호를 통해서 이 암호표를 갖고 서로 맞춰야지 알 수 있는 이런 암호화를 한다든지, 축소화, 그냥 봐서는 모르고 아주 돋보기나 뭐 요즘 같은 현미경이 발달 현미경으로 봐야 알 수 있는 이런 축소화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비밀 문서를 작성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전적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암호화는 사실 고대로부터 활용된 핵심적인 비밀 통신 수단이었죠. 오늘날 유무선 통신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메시지도 전달하는데 이게 중간에서 가로채면은 모든 게 탄로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도 음어나 암호화가 필수적입니다. 음어라고 해서 이게 자기들끼리만 주고받고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이런 음어를 사용한다거나 암호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주고받는 이런 이제 전달 체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축소화는 이 비밀 내용을 돋보기나 현미경으로 봐야 알 수 있는 크기로 축소시켜서 요거를 그냥 하면은 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일반 글자들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글자 중에서 뭐 몇째 줄 몇 번째에 이런 글자가 있으니까 돋보기를 쓰고 봐라, 이렇게 사전 약속이 되면 그걸 볼 수 있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우표 밑이나 봉투 이연매 혹은 타이핑한 글자의 구두점 꼭대기 위에 이렇게 넣어 놓거나 아니면 아예 일상용품으로 보이는 각종 용기에 은폐시키기도 합니다. 발각되지 않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비밀 문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특수 처리한 흑지
까만 종이나 여기에 이제 무슨 글자를 쓰거나 아니면 화학 처리를 해야지 읽을 수 있는 은현 잉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은 보이지 않고 뭐 불 가까이 갖다 댄다거나 아니면 특수 화학 성분을 거기 바르면은 이게 글자가 나타나는 이런 은현 잉크가 있는데 이런 거를 주로 사용하기도 해서 이게 비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스파이 활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또 고도의 이런 수법과 기법들이 동원되는 활동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스파이들은 이 활동을 비밀리에 은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은신처에 몸을 숨기기도 해야 되죠. 이걸 흔히 이제 비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서로 직접 만나면 위험하니까 직접 만나지 않고 메시지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약속 장소에 먼저 비밀 메시지를 숨겨놓고 이 나중에 약속을 해서 찾아가도록 하는 이런 그 접선 장소가 있는데요. 요거를 흔히 이제 더보크 또는 비밀 연락 장소다.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면서 이것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이제 사이버 공간이 일상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이버 공간 내에 있는 비밀 연락 장소다. 이렇게 해서 사이버 더보크라는 이런 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국가 간에 대립을 하다 보면은 전쟁포로 망명자,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이 적의 정보를 빼내는 이런 신문도 스파이 활동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는 이 전쟁포로를 잡아서 이 기밀을 불게 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잘 불까요? 잘 안 불겠죠. 그래서 이런 신문을 위해서는 속임수를 씁니다. 이 사실 뭐 다른 걸 묻는 것처럼 이렇게 적당히 물어서 그 정보를 빼낸다든지 심지어는 체면수를 걸어서 무의식 속에서 얘기를 하게 한다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적 변화를 유도하는 약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스파이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협박,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죽이겠다. 그 다음에 이제 감금해서 불 때까지 가둬둔다. 이렇게 한다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굶기기, 자만 재우기, 신체적 고통 주기와 같은 이런 극단적인 고문도 동원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 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첩보원과 협조자라고 했죠. 이 첩보원과 협조자를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물색, 고용, 해고와 같은 일정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보안 대책입니다. 이 보안이 흘러나가면은, 보안이 뚫리면은 오히려 안해한만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 보안 대책을 철저히 잘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색 단계, 누구를 스파이로 하면 좋겠느냐, 가장 효과적일까, 이런 물색 단계에서부터 이 사람을 스파이로 써서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신뢰 여부를 잘 체크를 해서 결국은 스파이를 채용해야 됩니다. 아니면 배반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실수를 많이 한다거나 이러면은 탄로나고 엄청난 역폭풍을 불러일으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잘 물색을 해서 고용을 하고 난 다음에도 어떻습니까? 내가 스파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비밀을 획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분을 가장을 합니다. 앞에서 이 국가기관의 정보관도 흑색요원, 블랙으로 신분을 가장한다고 했는데 이런 신분을 가장을 해서 그 스파이 활동에 적절한 그런 신분을 부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서로 비밀 연락을 할 경우에는 무인 포스터, 뭐 앞에서 설명드렸던 더보크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직접 접촉보다는 간접 접촉이 안전하겠죠.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접촉을 할 경우에도 안전한 곳, 흔히 이걸 이제 안전가옥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을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스파이 활동 과정에서 위험이 발생할 것 같다, 발각될 우려가 있다, 이럴 때는 빨리 신호를 줘서 스파이 활동을 중단하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게 하는 이런 방법도 사전에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임무나 조직이 만약에 경우에 노출되더라도 큰 파급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서 부분화 및 차단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스파이 활동을 하긴 하는데 그 자기가 주어진 임무만 알게 해서 설령 잡혀서 뭐 신문을 받더라도 불가피하게 그래서 불더라도 어떻습니까? 아는 게 한계가 있죠. 그런 조치를 해서 전체 그림은 알 수 없고 자기가 하는 그 부분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전체 국가나 조직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 스파이로서 뭐 속된 말로 하면 써먹고 나면은 이제 이 해고를 해야 되겠죠. 더 이상 스파이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 해고도 굉장히 중요한 게 그냥 뭐 열심히 좋은 정보를 물어다 줬는데 뭐 그냥 수고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괘씸하다. 그러면은 상대국에 가서 저쪽 나라에서 나를 시켜서 스파이를 활동을 하라 그랬다. 나는 이렇게 자백을 한다. 이렇게 만약에 배반을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스파이 활동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고요. 좀 야비한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의 취약점을 확보해서 네가 만약에 배반을 하면은 이런 상응하는 이 취약점을 우리가 이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배반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그 다음에 노출될 가능성, 경우에 따라서는 피감되는 이게 붙잡히는 이런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이런 조치들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힘들고 위험하고 스파이 활동을 하도록 뒤에서 관리하는 이 자체도 굉장히 치밀한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치밀하게 접근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체적으로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이 전 세계에 있는 주요 정보기관을 간략히 살펴보고 마치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